이거 제 거예요? 어, 여자가 작은 액자를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찍힌 아기 발바닥 도장을 오래 봤어요. 그러고는 남자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대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은 파랗고 조용했어요. 멀리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쇠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하고 그러고는 묵직한 철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어요. 기익. 이만복이 셔터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67살. 허리가 약간 굽어 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어요. 운동화 끝이 달아 있었죠. 오래 쉬는 것들이 풍기는 냄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셔터가 다 올라가자 만복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공구가 가득한 선반들, 모통, 드라이버, 페인트, 전선, 나사못. 전부 제자리에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만복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깜빡깜빡하던 등이 켜지자 가게가 환해졌어요. 오래된 형광등 소리가 잠시 윙하고 울렸죠. 만복이 앞치마를 두르며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듯이 아니면 인사를 하듯이 그러다 멈췄습니다. 계산대 옆 선반 아래 낡은 나무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물건들 사이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죠. 얼핏 보면 그냥 오래된 장식품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달랐어요.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발바닥 도장 하나. 아주 작은 발. 갓난아이의 것이었죠. 만복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유리를 닦고 액자 테두리를 닦고 뒷면까지 닦았어요. 별로 먼지도 없었는데 계속 닦았습니다. 닦다가 잠시 멈췄어요. 만복이 발바닥 도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작은 발을 손가락으로 살짝 유리를 짚었다가 뗐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만복은 액자를 도로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오늘의 시작이었어요.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해가 막 뜨려 하고 있었어요. 골목에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낮게 떠서 가게 앞을 길게 비추고 있었어요. 만복이 빗자루질을 마치고 문 앞에 서 있을 때 골목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최순덕 할머니였어요. 73.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산 분. 장보고 돌아오는 참이었는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왔네. 늘 이 시간에 나오죠. 그렇지, 맨날 그렇지.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잠깐 발을 멈췄습니다. 만복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는 키가 작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했죠. 만복 씨, 나 어제 꿈 꿨어. 무슨 꿈이요? 잃어버린 물건 찾는 꿈. 오래 찾던 거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데, 근데 내가 그게 그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고 지나친 거야. 만복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돌아올 때 알아보지 못하면 그게 진짜 비극이더라고. 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장보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뿐했어요. 만복은 한참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만복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
공구 카탈로그를 폈어요. 할머니 말은 이미 흘려들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남긴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만복의 철물점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이 골목 30년 단골들. 만복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알고 그 집 사정도 알고 뭘 고치러 왔는지 말 안 해도 대충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영감이 먼저 왔습니다. 75. 뒷집 살다가 아들네로 이사가서 이제는 걸어서 20분 걸리는 곳에 사는데 그래도 여기 오는 분이었어요. 만보가 콘센트 고장 났어. 어제부터. 어느 방이요? 안방. 아들네가 고쳐준다고는 하는데 언제 해줄지 모르잖아. 만복이 서랍에서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들여다보다가 다른 걸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교체 어렵지 않아요. 차단기 내리고 하면 돼요. 얼마야? 그냥 드려요. 또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뭐 살 때 계산하세요. 오영감이 부품을 받아들고 한참 만복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나갔어요. 그 다음은 아랫집 아주머니. 그 다음은 미용실 사장. 그 다음은 세탁소 할머니. 만복은 한 명씩 맞이했습니다.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만 하다 보내기도 하고 작은 부품은 그냥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만복은 가게 한켠에 있는 낡은 냉장고에서 반찬통 2개를 꺼냈어요. 밥은 전기밥솥에 해놨습니다. 혼자 밥을 퍼서 계산대에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반찬은 2가지였습니다. 계란장 조림 깍두기. 며칠째 같은 반찬이었어요. 만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가게 안쪽 선반 옆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때가 까맣게 탄 수첩이었어요. 만복이 가끔씩 꺼내보는 수첩. 아무도 그게 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만복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수첩 안에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주소들, 전화번호들, 이름들. 줄이 그어진 것들이 많았어요. 다 막힌 길들이었습니다. 전화해봤더니 없는 번호였거나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간 집이었거나 기억을 더듬다가 틀렸거나 25년 동안 만복이 혼자 해온 일이었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33이 됐을 거예요. 만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품에 안아본 건 태어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서연. 손바닥만 한 발바닥에 도장을 찍었죠. 그 다음 날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만복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먹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오후에 골목 저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10살쯤 된 여자애가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였어요. 아이는 어쩔 줄 모르고 서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멀었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았는지 만복이 그걸 봤습니다. 가게에서 도구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타이어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저씨, 고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잠깐만 있어봐. 만복이 척척 손을 놀렸습니다. 오래한 일을 하는 사람의 손놀림이었어요. 아이는 옆에 서서 구경했습니다. 얼마예요? 괜찮아.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거야? 네. 학원 가야 해요. 늦겠다. 빨리 가. 아이가 자전거 타고 싱하고 가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만복이 일어서며 무릎을 탁 털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며 도구를 정리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만복에게는 그냥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만복의 집은 철물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작은 빌라 3층. 혼자 살기에 넉넉하다면 넉넉하고 좁다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만복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어요. 소파가 있고 밥상이 있고 TV가 있었습니다. 벽에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날짜를 X로 지워가는 달력. 다른 장식은 없었습니다. 만복이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 먹을 게 있나 들여다봤어요. 반찬통 몇 개, 계란, 두부 반모, 맥주 2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속옷바람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복이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눈은 화면에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TV를 껐습니다. 만복이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서늘하고 희미하게 꽃향기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만복이 창밖을 봤어요.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이 한두 명 보였어요.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만복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거나 그게 뭔지는 이제 구분이 안 됐습니다. 창문을 닫았어요.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가 갔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만복이 철물점 셔터를 내리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르고 가벼운 발소리였어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근이었어요. 67살. 만복과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닌 친구. 5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넓고 웃음이 많고 말이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오는 얼굴이었어요. 야, 이만복. 뭐야, 왜 소리 질러? 이거 받아. 성근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만복이 받아들었습니다. 청첩장이었어요. 만복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듯하게 접힌 청첩장이 나왔어요. 펼쳤습니다. 박준우, 서하은. 그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우가 결혼해? 드디어야, 드디어.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아? 언제?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꼭 와야 해. 너 빠지면 나 서운하다. 만복이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고는 청첩장을 접어 봉투에 도로 넣었어요. 알았어. 갈게.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와야 해. 내 아들 결혼인데. 알았다고. 성근이 셔터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얼굴에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신부가 괜찮은 애야. 준우가 3년 사귀었어.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근데 좀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 어릴 때 입양됐대. 친부모가 없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더 야무지더라고. 이름이 서하은인데. 만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었어요. 만복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성근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생부를 아직도 못 찾았다더라고. 본인은 별로 연연 안 하는 것 같던데 뭐. 어릴 때부터 양부모 밑에서 컸으니까. 그쪽 부모도 좋은 분들이야. 내가 만나봤거든. 만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성근이 만복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그러다 그냥 넘겼어요. 만복이 워낙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쉬어. 날짜 잊지 마. 성근이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쟁걸음이었어요. 금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셔터는 절반쯤 내려진 채 멈춰 있었어요. 만복이 내리다 멈춘 거였습니다. 손은 손잡이를 쥐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양됐대. 생부를 아직도 못 찾았다더라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셔터를 내렸어요. 끼익 하고 소리가 나며 셔터가 닫혔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청첩장 봉투를 바라봤어요. 서하은.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전혀 연결될 이유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전국에 입양된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만복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부를 못 찾은 경우도 흔한 일이었어요. 나이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은, 아니면 빠르게 뛰는 것 같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소와 달랐습니다. 만복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만복이 걸으면서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꽤 세게 쥐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조금 하얘졌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청첩장을 다시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박준우, 서하은. 만복이 서하은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뗐어요. 또 짚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지? 만복이 일어났습니다. 선반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손때가 까맣게 탄 그 수첩. 펼쳤습니다.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넘기다 멈췄습니다. 오래된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2002년생. 만복이 그 메모를 보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2002년생이면 지금 23이었어요. 33이 아니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복은 수첩을 덮고 나서도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 없다. 세상이 그렇게 좁지 않다. 내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더니 그 신부가 내 딸이라는 게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냐? 그런데 만복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찾았어요. 더 오래된 메모였습니다. 글씨가 더 흐릿했어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만복이 수소문했던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아내 친정 쪽 연락처, 아내가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 아이가 입양될 가능성, 입양될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만복이 그 부분을 오래 봤습니다. 25년 전에 가능성 중 하나로 적어뒀던 메모였어요. 그때는 그냥 가능성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입양됐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줄을 쳐놨습니다. 막힌 길이라고. 만복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나이가 맞지 않는다. 이름도 다르다. 그냥 입양된 아이일 뿐이다. 아무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떴어요. 만복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근한테 전화를 눌렀다가 끊었어요. 다시 눌렀다가 또 끊었습니다. 잠깐 그러고 있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야, 신부 나이가 어떻게 돼? 방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성근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33인가? 준우가 2살 아래라고 했으니까. 왜? 만복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3이었어요.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3이었습니다. 방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만복이 손바닥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예전보다 조금 약했어요. 그날 밤 만복은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그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만복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서서 컵을 들고 한참 있었어요.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은 여전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맞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입양됐다는 것도, 생부를 못 찾았다는 것도. 만복이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만복은 철물점을 열었어요. 손님을 맞았습니다. 물건을 팔았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한 박자씩 늦게 대답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만복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잠을 좀 못 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만복이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서 축하하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신부 얼굴 한번 보고 아닌 게 확실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컸어요. 만복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슷하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복이 수첩을 꺼냈어요. 또 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앞 페이지를 봤어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흐릿한 글씨였어요. 서연이 발바닥 42mm.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만복이 직접 잉크를 묻혀서 찍었어요. 아이가 울었죠. 작은 발이 잉크 때문에 차가웠을 테니까. 그러면서도 만복이 꼭 찍었습니다. 뭔가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이름도 없던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발바닥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가 사라졌어요. 만복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점심때 성근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야. 왜? 신부 있잖아. 서하은이. 왜 갑자기? 어릴 때 어디서 컸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성근이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냐? 그냥 궁금해서. 그냥이 어딨어. 말해봐. 만복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내 딸이 살아있으면 지금 33이야.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성근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만복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었어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닐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자꾸 생각이 나. 이만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성근이 또 잠잠해졌습니다. 어디서 컸는지는 나도 몰라. 준우한테 물어봐야 알지. 근데 야, 진짜로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나이가 맞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가 아니라 절대 아닌 거야. 세상이 그렇게 좁냐? 그렇지. 결혼식 와서 얼굴 보면 바로 알 거잖아. 닮은 구석도 없을 거야.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만복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야, 들어. 들어. 그냥 와서 봐. 보면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금 말이 맞았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을 보면 됩니다. 아닌 게 확인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25년 동안 딸을 못 찾은 사람이 갑자기 친구 아들 결혼식에서 딸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맞아서 잠깐 헷갈린 거였어요. 그런데 만복이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쯤 페이지였어요. 거기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전쯤에 적은 메모였어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후 만복이 수소문했을 때 아내가 남자를 만나 같이 살다가 그 남자와도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했어요. 아내 친정 쪽에서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어서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 그게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만복이 그 문장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로 아이를 입양 보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성근 아들이랑 3년을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 아이 나이가 딱 맞는다면, 만복이 수첩을 덮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을 한 바퀴 걸었어요. 선반 쪽으로 갔다가 계산대 쪽으로 왔다가 문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일이 남았어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가서 보면 됩니다. 아닌 게 확인되면 집에 오면 됩니다.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복은 2주일을 그냥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하루만 해도 이 모양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손님 말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2주일을 이렇게 보내다가는 몸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만복이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전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어요. 성근을 통해서 신부 쪽 정보를 더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릴 때 어디서 살았는지, 그게 맞지 않으면 그냥 끝이었어요. 그게 맞으면 그때 다음을 생각하면 됐습니다. 만복이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성근한테 전화를 눌렀습니다. 야, 나야. 아까 전화한 거 미안한데. 왜 또 준우한테 물어볼 수 있어? 신부가 어릴 때 어디서 컸는지. 전화기 너머로 성근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만복.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냥 확인만 하면 끝이야. 아니면 그냥 잊을게. 너 진짜로 이럴 거야? 응. 성근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알았어. 물어볼게. 근데 야 아닌 게 확인되면 그냥 결혼식 와서 웃으면서 축하나 해줘.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됐어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보다 그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대신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만복이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었어요. 성근한테서 연락이 온 건 이틀 후였습니다. 만복이 가게에서 선반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근이었죠. 아, 말해. 물어봤어. 만복이 손을 멈췄습니다. 선반에 올리던 모통을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준우한테 물어봤어. 하은이가 어릴 때 어디서 컸냐고. 뭐래? 경기도 의정부래. 거기서 입양돼서 거기서 쭉 컸다고. 만복이 모통을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의정부였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곳이 의정부 근처였어요. 만복이 수첩에 적어둔 메모 중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적힌 글씨로 아내가 거기 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확인은 못했지만 만복아, 너 지금 어때? 괜찮아. 괜찮은 게 맞아? 만복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잠깐 그러고 있다가 말했어요. 성근아, 나 결혼식 날 일찍 가면 안 될까? 신부 먼저 볼 수 있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성근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복, 너 진짜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그냥 보기만 할 거야. 확인만 하면 돼. 아니면 그냥 끝이잖아.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만복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놨어? 아직이라니. 야, 이만복. 냉정하게 생각해봐.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 알아. 알면서 왜 이러냐고. 모르면 못 살겠어.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만복 자신도 놀랐습니다.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온 말이었죠. 전화기 너머에서 성근이 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일찍 와.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고마워. 근데 야, 결혼식장에서 무슨 짓 하면 안 돼. 알아? 알아. 그냥 보기만 해. 보고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밥 먹고 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만복이 선반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르면 못 살겠어. 그 말이 맞았어요. 25년 동안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수첩에 메모를 적고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고 그러다 다 막히면 그냥 살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액자를 닦은 게 그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면 볼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날짜도 있고 장소도 있고 그냥 거기 가면 됐습니다. 만복이 앞치마를 벗었어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아직 저녁이 되려면 멀었는데 일찍 닫았어요. 단골들이 의아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안에 옷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양복이었어요. 짙은 감색, 언제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양복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만복이 양복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봤어요. 결혼식이 이틀 앞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수첩을 폈어요. 맨 앞장을 봤습니다. 발바닥 도장 메모 옆에 처음 보는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아니,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복이 적은 글씨였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던 것이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꼭 찾을게. 25년 전에 적은 글씨였습니다. 만복이 그 글씨를 한참 봤어요. 손가락으로 짚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빨리 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죠.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복이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67살 남자가 거울 속에 있었어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고 머리가 반쯤 센 남자. 딸한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 얼굴이었습니다. 만복이 넥타이를 고쳐 맸어요. 자격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가는 게 먼저였어요. 만복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 햇살이 있었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골목이 환했어요. 만복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장을 향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피로연 장소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떠들고 웃었어요. 음식 냄새가 났고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좋은 날의 소음이었어요. 만복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테이블 차례가 됐어요. 신랑 준우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잘 살아. 만복이 준우 손을 잡았습니다. 짧게. 그러고는 옆에 선 신부 쪽을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눈매가, 눈을 마주치는 방식이. 만복이 숨을 참았어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부 하은이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했는데 입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은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낯선 어르신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르신,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만복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처음 봐.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러세요? 저도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한데. 하은이 웃었어요. 예의 바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준우가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만복이 봤어요. 성근이 만복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괜찮아? 어가 어딨어. 얼굴이 하얗잖아. 괜찮다고. 이만복,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말해봐. 만복이 잠깐 성근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하은이 있는 쪽을 봤어요. 하은은 다른 테이블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어떻게? DNA 검사. 성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 그러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정신 차려. DNA 검사를 어떻게 해? 하은이가 동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오늘 결혼한 애한테 당신 내 딸인 것 같으니 검사해 봅시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가 뭐야? 방법을 찾아야지. 성근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만복이 성근을 보며 말했어요. 나 저 애한테 말 걸어볼게. 뭐라고? 만복이 일어섰습니다. 성근이 팔을 잡았지만 만복이 천천히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하은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은은 마침 혼자였어요. 준우가 다른 하객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잠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음료를 들고 창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만복이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만복을 봤어요. 아까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어르신이었습니다. 하은이 웃었어요. 어르신, 또 뵙네요. 미안해요. 아까 너무 빤히 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만복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은 앞에 서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막상 눈앞에 있으니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예쁘게 웃네요.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은이 웃었어요. 감사해요. 많이 떨렸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결혼식이 떨리죠. 네. 근데 어르신은요? 오늘 표정이 좀. 내가요? 네. 뭔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만복이 하은을 봤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만복은 잠깐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생각이 좀 났어요. 오래된 생각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오늘 그게 생각났어. 하은이 만복을 봤습니다. 그 눈이 잠깐 멈췄어요. 많이 소중한 거였어요? 제일 소중한 거.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잠깐 창밖을 봤어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만복은 그게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하은 옆에 섰어요. 여보, 저쪽 테이블에서 불러. 알겠어. 하은이 만복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잃어버린 거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 말을 하고 하은이 돌아섰어요. 준우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만복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하은의 걸음걸이를 봤습니다.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반듯하게 걷는 걸음이었어요. 만복이 걷는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성근이 어느새 만복 옆에 와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하은의 뒷모습을 봤어요. 한참 후에 성근이 말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너 닮았다. 만복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근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았어요. 피로연이 끝나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복도 일어났습니다. 양복 단추를 잠그고 가방을 들었어요. 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 저쪽에서 또 다른 하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눈매, 걸음걸이, 창가에서 나눈 짧은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은이 남긴 말. 잃어버린 거 찾으시길 바랄게요. 만복이 출구를 나섰어요. 바깥에 오후 햇살이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부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은에게 다가갈 방법을. 상처 주지 않고 놀라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복은 25년 동안 쉬운 길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만복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물건을 팔았어요. 겉으로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은에게 다가갈 것인지, 어떻게 진실을 확인할 것인지, 방법은 하나씩 생각해냈습니다. 하나씩. 첫 번째는 준우였어요. 성근 아들 준우는 만복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 아저씨로. 가끔 명절에 보고 어쩌다 한 번씩 성근 집에 갔을 때 마주치고 그 정도였어요. 가깝지는 않았지만 낯설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만복이 준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우야, 나 만복이 아저씨야. 아저씨. 어제 와주셔서 감사해요. 잘 살아야 해. 근데 있잖아. 하은 씨가 어디 살아? 아저씨가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마포 쪽에 살아요. 왜요? 신혼집이 거기야? 네. 저희 신혼집도 마포예요. 마포였습니다. 만복의 철물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만복이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날 오후 만복은 마포 쪽으로 갔습니다.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은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골목을 다니고, 어떤 가게를 들르고, 어떤 풍경을 보며 사는지 한 바퀴 돌았어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카페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만복이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비둘기들이 발 앞에 와서 어슬렁거렸어요.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만복도 알고 있었어요. 동네를 안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였어요. 25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성근한테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야, 나야. 준우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만복이 아저씨가 하은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다고. 무슨 일이냐고.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야, 이만복,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하은 씨한테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성근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내 아들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거야. 알아? 알아. 알면서 왜 이러냐? 모르면 못 살겠어. 성근이 전화기 너머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해. 만복이 귀를 세웠어요. 준우가 하은이한테 아버지 친구 아저씨가 인사 못한 게 마음에 걸리신다더라 하면서 한번 만남을 주선할 수 있어. 밥 한 끼 같이 먹는 자리. 근데 야,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알아? 안 할게. 진짜지? 진짜야. 그냥 보고 싶어. 가까이서. 성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준우한테 말해볼게. 근데 이만복, 이게 마지막이야. 이 이후로 더 무리한 짓 하면 나도 못 도와준다. 고마워. 일주일 후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근네 집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준우 내외가 오고 만복도 오는 그런 자리. 자연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만복이 성근네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하은은 부엌 쪽에서 성근 아내를 도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신혼인데 시부모 집에 와서 부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뭔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자리는 시끌벅적했어요. 성근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준우가 웃었고 성근 아내가 음식을 자꾸 권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앉아서 먹었어요. 하은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하은은 밥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살폈어요. 성근의 빈 컵을 채워주고 준우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얼른 가져다 주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만복이 자기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자기 밥보다 남 밥을 먼저 챙겼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단골 손님들한테도 그게 습관이었어요. 하은이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성근 아내가 차를 내왔어요.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았습니다. 준우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성근이 아들 자랑을 했어요. 만복은 차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만복 옆에 앉았어요. 자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저씨는 철물점 하신다고요. 오래 했어. 얼마나요? 30년 넘었어. 하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이요? 대단하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다른 걸 할 줄 몰라서. 그래도요. 한 가지를 30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만복이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이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의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은 씨는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도서관 사서예요. 책을 좋아해요? 네. 어릴 때부터요. 책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 말을 할 때 하은의 표정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얼굴이었어요. 어릴 때 많이 읽었어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책이 친구였어요. 만복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말이 귓속에 박혔어요. 자리가 파할 때쯤 됐습니다. 준우가 일어서며 가자고 했어요. 하은이 일어나 앞치마를 개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 거리를 챙겼습니다. 성근 아내가 됐다고 했지만 하은은 기어이 싱크대 앞에 섰어요. 만복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부엌 쪽을 봤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하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만복이 그냥 나왔습니다. 밖에 밤바람이 불었어요. 찼습니다. 만복이 걸으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하은이랑 나눈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을 한 가지 일을 한 게 대단하다고 했던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던 것. 만복은 걸으면서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참고 걸었습니다.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30년 전에, 25년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왔다가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만복이 액자를 꺼냈어요. 발바닥 도장이 찍힌 액자. 손수건으로 닦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한참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리에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성근내 저녁 자리가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만복은 하은을 4번 더 봤어요. 한 번은 성근내 집에서, 2번은 준우 내외가 오는 자리에서, 한 번은 우연을 가장한 마포 쪽 산책에서였습니다. 우연을 가장한다는 게 민망한 일이었는데 만복은 개의치 않았어요.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씩 더 알게 됐어요. 하은은 목소리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는 잘 들렸는데 시끌벅적한 데서는 잘 안 들렸어요. 만복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젊을 때 그걸로 손님들한테 잘 못 들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은은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그릇을 받쳤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어요. 만복도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도 그 습관 고치라고 했었는데 끝내 못 고쳤어요. 하은은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입보다 눈이 먼저 올라갔어요. 거울 속 만복도 그랬습니다. 하나씩 쌓였어요. 하나씩. 그러던 어느 날 준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하은이가 아저씨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철물점 아저씨가 참 따뜻한 분 같다고. 눈빛이 좋다고요.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만복이 전화를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아저씨? 들어. 혹시 아저씨도 하은이가 마음에 드셨어요? 인상이 어때요? 좋은 아이야. 마음이 따뜻해. 그죠? 제 눈이 틀리지 않았죠? 준우가 웃었습니다. 뿌듯한 웃음이었어요. 제 아내를 자랑하는 남편의 웃음이었습니다. 만복이 그 웃음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뻐근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자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성근 없이 준우 내외와 만복 셋이서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준우가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하은이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만복이 식당 문을 들어섰을 때 하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우는 아직이었어요. 하은 혼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먼저 오셨네요. 빨리 오는 버릇이 있어. 저도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버릇이 있어요. 남편은 맨날 늦고. 하은이 웃었습니다. 만복도 웃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준우가 10분 늦게 왔어요. 미안하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만복이 철물점 이야기를 했고, 하은이 도서관 이야기를 했고, 준우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하은이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만복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자야. 결혼은요? 옛날에 했다가 헤어졌어. 아,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야. 괜찮아. 하은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저도 가족이 복잡해요. 양부모님이 계시고 친부모는 모르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오래 생각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만복이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 얼굴을 만복이 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 생각을 하며 자랐구나. 피가 전부는 아닌지 아닌지를. 혼자. 하은 씨. 네. 친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하은이 만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찾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찾았는데 실망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실망이요? 별로인 사람이면 어떡하냐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만복이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별로인 사람은 아닐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하은이 만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면 뭔가를 느끼는 듯이. 만복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물을 마시다가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위기가 묘하다는 걸 느꼈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자리가 끝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하은이 만복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언제든지. 다음에 도서관 근처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커피 살게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내외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만복이 그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가까워지는 중이었어요. 하은이 스스로 또 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만복이 용기가 생겼을 때, 만복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만복은 몰랐어요. 문제는 하은의 양아버지 서동철이었습니다. 만복이 하은과 두 번째로 단둘이 커피를 마신 날 서동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 번호로. 하은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피해 통화를 했어요. 돌아왔을 때 하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버지 전화였어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별일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만복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자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칠 후에 성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이만복. 하은이 양아버지가 준우한테 연락했대. 만복이 아저씨가 왜 자꾸 하은이를 만나려 하냐고. 뭐?
준우도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친구 어른이라고 했는데 서동철 씨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자리를 만든다고. 혹시 딴 마음 있는 거 아니냐고. 만복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딴 마음이라니. 나도 황당하지. 근데 야, 서동철 씨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준우한테 만복이 너 신원조회를 해봤다는 거야. 신원조회를? 증거 없는지, 사기 전력 없는지 다 깨끗하게 나왔다고는 했는데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만복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서동철이 숨기는 게 있다. 그 말이 걸렸어요. 만복이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은의 생부가 누구인지 서동철이 알고 있을 가능성. 하은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겼을 가능성. 그런데 일부러 하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성근아. 서동철 씨가 하은이한테 뭔가 숨기고 있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하은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생부 이름을 남겼을 수 있어. 근데 서동철 씨가 그걸 하은이한테 안 알려줬을 수 있다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성근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만복, 너 지금 그 말 진지하게 하는 거야? 그게 맞다면 서동철 씨가 왜 그러겠어?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봐야 해. 아, 만나서 뭐라고 할 거야? 혹시 내가 하은이 생부 아니냐고 물어볼 거야? 만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성근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만복 잘못되면 하은이가 상처받는 거야. 준우 결혼 생활도 흔들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알아. 알면서. 그래도 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근이 끄는 거였어요. 만복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선반에 공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늘 보던 것들인데 오늘따라 낯설었어요. 그날 밤 준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하은이 아버지가 아저씨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분간 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만복이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분간.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다음 날 만복은 서동철을 찾아갔습니다. 준우한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준우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만복이 그냥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우가 머뭇거리다가 알려줬어요. 서동철은 마포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찾아갔을 때 서동철은 사무실 안에 혼자 있었어요. 65. 눈이 작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만복이 들어서자 서동철이 봤어요.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만복 씨, 어떻게 알아요? 신원 조회했다고 했잖아요. 철물점 운영하는 이만복. 찾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서동철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만복이 앉았어요. 왜 하은이를 만나려 하는 겁니까? 하은 씨가 제 딸인 것 같아서요. 서동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고는 다시 굳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나이가 맞아요. 입양된 것도 맞고, 의정부에서 컸다는 것도 맞고, 닮은 것도 맞아요. 닮았다는 건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왔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서동철이 잠자코 만복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만복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만복 씨, 예. 하은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친아버지인 것 같다. 이게 하은이한테 무슨 짓인지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만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어머니한테 뭔가 받은 게 있죠? 서동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만복 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하은이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게 하은이를 위하는 거예요. 만복이 일어섰습니다. 서동철을 내려다봤어요. 하은 씨가 알 권리가 있어요. 하은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은 씨가 결정할 일이죠. 만복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만복이 걸으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서동철이 뭔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없다고 했지만 있었어요. 그 눈이 말해줬어요. 잠깐 흔들렸다가 굳은 그 눈이. 그게 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막힌 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막힌 길만 걸어왔습니다. 만복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동철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 날 하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가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만복이 그 문자를 읽고 한참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니 아직 이르고 둘러대자니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어요.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실례가 됐다면 미안해요. 답장이 한참 안 왔습니다. 만복이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불편해하세요.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잠깐 연락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만복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연락을 끊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눈에 남았어요. 잠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은 쪽에서 끊겠다는 말이었어요. 만복이 먼저 무리수를 뒀고 그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셔터를 닫았어요. 하루하루가 전과 똑같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랐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받습니다. 하은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성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우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만복이 아저씨가 왜 그러시는 거냐고. 하은이도 많이 당황해한다고. 알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만복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만복도 몰랐어요. 이만복, 나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안 될 것 같아. 서동철 씨가 맡고 있고 하은이도 거리를 두고 준우도 불편해하고 있어. 너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가 없어. 야, 나도 내 마음 알아. 근데 이게 내 아들 결혼 생활이야. 나도 더 이상은 못 도와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번에도 성근이 먼저 끊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와 다른 무게가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는 말. 50년 친구가 한 말이었습니다. 만복이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러고는 한참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다가 골목 중간에 멈췄어요.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만복이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그냥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힐끗 봤어요. 만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포기하려 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포기하자고 마음먹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침에 액자를 닦았습니다.
그 손바닥만 한 발바닥을 닦으면 또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25년을 버텼는데 이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얼굴도 봤어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어요. 웃는 것도 봤고 젓가락 쥐는 것도 봤고 창밖을 보는 눈빛도 봤습니다. 그런데 닿을 수가 없었어요. 벽이 있었습니다. 서동철이라는 벽이, 그리고 만복 자신이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스스로 쌓아버린 벽이, 하은이 연락을 끊겠다고 했을 때 그 벽이 완성된 거였어요. 만복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은의 문자를 다시 열었어요. 잠깐 연락을 끊어야 할 것 같아요.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만복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만복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양이가 만복을 올려다봤어요. 만복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양이가 코를 갖다 댔다가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만복이 일어섰어요.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채로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선반으로 갔습니다. 액자를 꺼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서연아. 소리 내어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어 이름을 불렀어요.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혼자 걸을 때도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른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잠기고 떨렸어요. 아빠가 너무 급했나 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만복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서 액자를 두 손으로 쥐고서 눈물이 났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가게를 열지 않았어요. 셔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아파도 열었고 비가 와도 열었고 아내가 사라진 날에도 열었는데 이번에는 열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셔터 앞에서 두드렸어요. 만복이 안에서 들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한참 있다가 갔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어야 하니까 계란 하나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물도 마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파에 앉았다가 창가에 섰다가 다시 소파로 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갔어요. 밤이 됐습니다. 만복이 불을 끄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어둠을 봤어요. 생각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었어요. 처음 청첩장을 받았을 때 그냥 흘려보냈어야 했던 거 아닌가? 나이가 맞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움직인 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은이가 잘 살고 있었는데 만복이 들어가서 흔들어 놓은 거 아닌가? 서동철 말이 맞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지금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 행복을 만복이 건드린 거였습니다. 확인도 안 된 채로 만복이 몸을 돌렸습니다. 벽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복이 평생 애써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그거였어요. 25년 동안 딸을 못 찾은 아버지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는 걸 막지 못한 남자가, 그동안 혼자 수첩에 메모나 적으면서 제대로 된 방법 하나 못 찾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은이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은이는 서동철한테서 이미 아버지를 받았습니다.
33해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복은 그동안 어디 있었나? 수첩에 메모만 적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일어났어요.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만복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맥주 한 캔이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따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뭔가 실제로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성근 생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고 했어요. 50년 친구가 만복이 성근한테 그런 말을 듣게 만든 거였습니다. 성근도 입장이 있었어요. 아들 결혼 생활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 만복이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가 찾고 싶다는 이유로 하은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성근을 곤란하게 만들고 준우 내외 사이에 뭔가를 심어놓은 건 아닌가. 맥주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따지 않은 채로 창밖을 봤어요.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축축했어요. 밤이슬이 내린 건지 공기가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부는 건지 만복이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하나 왔어요. 다른 생각들과 달리 천천히 왔습니다. 하은이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거였어요. 하은이가 친아버지를 찾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만복이 들었어요. 찾고 싶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무섭다고도 했지만 찾고 싶다고도 했어요. 만복이 찾아가는 게 하은이를 불편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은이가 알아야 할 것을 전해주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딘지 만복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건 하은이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복이 알려주는 것까지가 만복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은 하은이가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건 하은이 몫이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알리느냐였습니다. 직접 말하는 건 이미 어그러졌어요. 서동철이 맡고 있고 하은이도 거리를 뒀습니다. 준우를 통하는 것도 준우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성근은 이제 못 돕겠다고 했고 만복이 식탁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턱을 괴었어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직접 하은이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앞서고 상대방도 순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글은 달랐어요. 읽는 사람이 혼자 읽을 수 있고 덮었다가 다시 펼칠 수 있고 천천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하은이한테 전하는 것. 그 다음은 하은이가 결정하는 것. 강요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만복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만복이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공책을 폈습니다. 볼펜 뚜껑을 뺐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만복이 쓰기 시작했어요. 첫 줄이 나왔습니다. 하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천히 나왔어요. 멈추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만복은 썼어요.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를 다 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첫날 밤에 시작해서 다음 날도 쓰고 그 다음 날도 고치고 10번쯤 다시 썼어요. 쓰다 보면 너무 길어졌습니다. 줄이면 너무 짧아졌어요. 감정이 너무 앞서면 지웠고 너무 딱딱하면 또 지웠습니다.
결국 남은 건 3장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25년 전 일을 썼어요. 아내가 사라진 것, 딸을 찾아다닌 것, 수첩에 메모를 적어온 것. 결혼식장에서 하은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은 것. 눈매가 닮았다는 것, 젓가락 쥐는 습관이 닮았다는 것, 걸음걸이가 닮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하은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연락을 끊어도 괜찮아요. 그게 하은 씨 선택이라면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만복이 1번 읽었습니다. 2번 읽었어요. 그러고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전하느냐였어요. 준우를 통하면 준우가 먼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근을 통하면 성근이 말렸을 거예요. 직접 하은한테 보내면 서동철이 먼저 가로챌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만복이 사흘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하은이 도서관 사서라고 했습니다. 마포에 있는 공립도서관이었어요. 만복이 그 도서관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말해줬었거든요. 근처 오면 연락 달라고 했을 때 도서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은이 일하는 곳으로. 서동철도 준우도 성근도 없는 곳에서 하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직접 건네고 오는 것. 읽든 안 읽든 그건 하은이 결정이었어요. 만복이 셔터를 올렸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깜빡하다 켜지는 불빛이 가게를 환하게 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들여다보고는 반가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요. 아니에요. 좀 쉬었어요. 다행이다. 얼굴이 좀 수척하네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아주머니가 나갔습니다. 만복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며칠 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반을 닦고 공구 자리를 고쳐놓고 바닥을 쓸었어요. 몸을 움직이니 생각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오후에 가게를 잠깐 닫았어요. 마포 쪽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봤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꽤 있었어요. 저마다 핸드폰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독서의 달 행사 안내였습니다. 만복이 들어갔습니다. 안이 조용했어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만복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뭔가 오래된 것들이 모여있는 냄새였으니까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1명 앉아 있었어요. 만복이 다가갔어요. 서하은 씨 계시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복이 데스크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책장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그림책을 안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났어요.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이 만복을 보더니 멈췄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러운 얼굴이 됐어요. 아저씨, 미안해요. 갑자기 왔어요. 어떻게 여길? 말씀하셨잖아요. 근처 오면 연락 달라고. 연락 대신 왔어요. 하은이 잠깐 만복을 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어요. 경계하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신 거 저 많이 당황했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왜 그러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복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은한테 내밀었어요. 여기 다 썼어요. 말로 하면 제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하은이 봉투를 받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잠깐 그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그 말이 작게 나왔어요. 만복이 들었습니다. 알아요. 읽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싫으면요? 싫으면 버려도 돼요. 강요 안 해요. 하은이 봉투를 받습니다. 만복을 받습니다. 다시 봉투를 받어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복이 도서관을 나왔어요. 밖에 햇살이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만복이 계단을 내려와 길을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손이 가벼웠습니다. 봉투를 들고 다니던 손이 이제 비었으니까요. 이제 만복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은이 손 안에 있었어요. 기다리면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기다리면 됐어요. 만복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등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을 맞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잠을 잤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렀어요. 핸드폰을 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보는 게 아니라 놔두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열흘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가게에서 선반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만복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하은이었습니다. 만복이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응. 편지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만복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검사해 볼게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만복이 숨을 참았어요. 제가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저씨 말대로요. 아버지한테도 말했어요. 서동철 씨한테? 네. 화내셨어요. 많이. 근데 제 일이니까요. 만복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막혔어요. 아저씨, 아닐 수도 있어요. 알죠? 알아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저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복이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구 선반 앞에 서서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검사는 2주일 후에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은과 만복이 나란히 앉아서 면봉으로 구강 점막을 채취했어요. 서로 별말 없었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고 채취하고 나왔어요. 병원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 온대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만복을 봤어요. 아저씨, 만약에 맞으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복이 하은을 봤습니다. 그 질문에 만복이 오래 생각해온 답이 있었어요. 하은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괜찮아. 정말요?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저씨로 남길 원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은 씨 삶이 흔들리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은이 만복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웃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결과 나오면 그때 생각할게요. 그래요. 하은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만복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반듯한 걸음걸이였어요. 열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복이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쉬었어요. 다시 봤습니다. 일치였습니다. 만복이 결과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어디선가 발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났어요. 먼 데서 아이 우는 소리도 났습니다. 만복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하나씩 하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와요.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만복이 잠깐 있었습니다. 일치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만복이 기다렸습니다. 하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안 났어요. 그런데 숨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만복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전화를 연결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어요. 하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 이름이 원래 달랐대요. 엄마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한 번 했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바뀌었다고. 이서연이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또 조용해졌습니다. 서연. 하은이 그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만복이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 하은이 철물점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준우도 없이, 성근도 없이, 서동철도 없이 혼자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만복이 셔터를 올리다가 봤어요. 저쪽 골목 어귀에서 하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섰어요.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앞에 섰어요. 만복을 봤습니다. 만복도 하은을 봤어요. 둘 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은이 먼저 웃었어요. 가게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요. 하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둘러봤어요. 공구들, 선반들, 낡은 계산대. 가게 한켠에 놓인 액자를 봤습니다. 다가갔어요. 액자를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작은 발바닥 도장을 봤어요. 이거 제 거예요? 하은이 액자를 들고 한참 봤습니다. 만복이 그 모습을 봤어요. 하은이 액자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만복을 돌아봤어요. 뭐라고 불러요? 만복이 잠깐 있었습니다. 하은 씨 편한 대로. 아저씨는요? 나는 뭐든 괜찮아. 하은이 만복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아빠. 만복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골목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만복이 철물점 셔터를 올렸어요. 기이익 하고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발소리였어요.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었어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국물 냄새였습니다. 아침 안 드실 것 같아서요. 만복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냥 봤어요. 하은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만복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만복도 웃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골목에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